안녕하세요. 이호석의 여의도 스타들. 오늘은 안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는 참고로 네. 그 교수님을 오랫동안 봐왔고요. 멀리서. 정말요? 네. 여기 저는- 강연하시고 이런 거 멀리서 이제 학생 때부터 많이 봐왔고, 오늘 이제 옆에 네.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영광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교수님하고는 당연히 중국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얘기를 이제 오늘 뭐 헝다를 물어봐야 되나 뭘 물어봐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앞불사 갑자기 NFT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진짜 NFT?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아니 지금 중국 전문가신데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교수님? 사실 저는 그 성균관대에서 네. 중국 대학원에서 금융 교수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이 핀테크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센터를 맡게 되었어요. 음. 그게 2016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 복단대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핀테크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등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연구 범위에 들어왔죠. 그래서 네. 요즘에 블록체인하고 금융이 같이 가는 게 디파이라고 이런 개념에서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네.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실제로 미국에다가 NFT 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대표님이 된 거야? 거기는 제가 전략 자문관으로 CSO로 있고 네, CSO. 대주주 중에 주요 하나. 대주주. 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투자요? 네. 지금 투자 유치입니까 바로? 제가 바로 시리즈 A를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오늘 한번 들어보고 투자자로서 네, 한번 오케이. 검토해보는 걸로. 좋아요. 아주 그 좋습니다. 컨셉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제가 좋네요. 제가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면 일반 그 청중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궁금한 네. 거 질문하시면. 네. NFT라는 네. 게 이제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 네. 근데 블록체인을 모르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NFT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그렇죠.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실에서 그러면 이제 NFT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네. 개념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역시 스타 MC시네요. 되게 이렇게 네, 진행을 잘하시네. 네. 일단 NFT라는 개념은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우리 미래의 경제는 디지털 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디지털로 되고 우리가 세계에서 많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경제로 갈 텐데 우리가 인터넷 역사로 보면은 네. 사실 그 처음에는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 이래서 일반인들 접속이 불가능했는데 후에 개인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개인이 PC를 쓰는 시대가 됐죠. 나왔죠. 그래서 PC죠. 그게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90년대 초부터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서 하는 이런 걸 접한 게 90년대 초 뭐 이렇게 쭉 보시면 그걸 PC 인터넷 시대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PC 인터넷 시대는 그냥 정보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있는 걸 검색하고 찾는 거죠. 네. 근데 사실 2010년부터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 안에 있는 컴퓨터가 된 거죠. 그러면서 2010년 이후로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그렇죠? 팽이라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중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알리바바라든가 그죠? BAT라고 합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참 근데 그러고 보면요. 네. 이게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네. 바뀐 지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먼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진짜 10년 전에 맞아요. 처음 썼어요. 저도 맞아요. 아이폰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또 변한다는 거. 지금 무슨 시대냐면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인류한테 아까 PC 인터넷 시대는 우리한테 정보 검색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우리한테 P2P 그러니까 SNS person to person 우리가 이 인터넷 공간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내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2P 이런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게 모바일 인터넷 시대였어요. 근데 네. 지금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요. 그 메타버스 시대도 연결인데 무슨 연결이냐? 현실과
가상의 연결이에요. 현실과 가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는 사람 혹은 우리가 이효성님이라고 네, 할게요. 네네. 우리가 이효성님이 지금 현실이잖아 이거. 네네네. 리얼. 근데 가상에도 이효성님이 부캐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캐. 예, 네네. 쉽게 말하면.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캐를 하면 그냥 게임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는 이렇게 게임에 존재하는 캐릭터를 말하니까 그거 너무 단순해서 문제를 보는 거고요. 실제 디지털상의 이효성님이 부캐와 현실의 이효성님이 서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이디 신분증하고 현실의 아이디 신분증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것들이 가상의 게 현실이 되고 네. 현실 게 가상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미래 이런 생활이 이루어지는 걸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안 해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메타버스 개념으로 지금 어떻게 왔냐를 다시 포커스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비트코인, 그렇죠? 하시죠, 비트코인 투자, 이더리움 이런 페이먼트, 이거는 결제예요. 결제, 그렇죠? 우리가 암호화폐, 결제, 그냥 지불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잖아요. 지금 한 단계 더 높게 와서 무슨 시대가 왔냐면 혹시 뭐 디파이, 뭐 스마트 뭐 계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의 기반의 스마트 계약.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냥 페이먼트 기능만 있어요. 그냥 신용카드처럼 페이먼트. 근데 페이먼트라는 거는 결제. 뭐 물건 사고 그냥 돈 결제. 내는 거, 예, 결제해 주는 그냥 거. 화폐 기능이죠. 네. 근데 비탈릭의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어요. 결제로는 세상을 못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현실의 계약들을, 그냥 부동산 계약, 뭐 현실의 이런 계약들을 블록체인화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허. 그래서 현실에서의 계약들을 이걸 다 디지털 계약으로 바꾸려면 이더리움이란 블록체인을 해서 그래서 스마트 콘트랙 그걸 해서 현실의 부동산 계약도 할 수 있고 그게 지금 블록체인 2.0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탈릭의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게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지금 이더리움 기술로는 세상을 못 변화시켜요. 한계가 뭐냐? 스마트 콘트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한계가 뭐냐면 여러 개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치명적인 게 가스라는 비용을 받아요.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샌들 보낼 때 내가 가스비를 내잖아요. 이더리움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파트를 저한테 팔았고 내가 샀단 말이에요. 현실은 사인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블록체인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현실은 다 계약이 끝났는데 이게 블록체인에 만약에 우리 둘이 가스를 적게 냈다 이러면 1년, 2년 걸려도 그게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디지털에는. 왜냐하면 가스비를 적게 내면. 그게 왜 가스비를 적게 내면 그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게 등록이 안 되지. 누가 더 많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 가스비가 비싼 걸 먼저 해주는 거지. 그럼 적게 내는 거는 거기 등록을 안 시키거나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거지. 교수님하고 저랑 이제 사인을 했는데 다 끝났는데 이더리움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한 거는 아직도 계약이 언제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가스를 조금 내게 그럼 그게 빨리 가스를 많이 내야 되겠네 그러면. 네, 그러면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는 그래서 지금 비탈릭이 이제는 이더리움을 원래는 POW 증명 방식으로 해서 그거 작업 증명을 하잖아요. 작업한 거를 내가 증명해 주겠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그러면 이제 너무 효율 떨어지니까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긴데 여기서 지나가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 현실을 바꾸는 데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자들이 블록체인을 3.0 시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이제는 이런 블록체인과 파이낸스, 금융의 결합을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그래서 탈중앙화. 그렇죠. 금융이 탈중앙화로 가고 이건 추세고요. 그리고 아까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그게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을 쓰든 어쨌든 현실과 리얼 월드, 현실과 가상 세계가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되게 same time. 네. 같은 그리고 시간에. 그다음 캐릭터도 신분증이 하나여야 돼. 그렇죠. 네, 디지털상의 신분증과 우리 현실의 신분증이 디지털도 통하고 현실에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반인들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여성님이 게임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디지털하게 게임을 놀았는데 그 돈을 엄청 벌었어. 그 게임 캐릭터로.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이 여성님을 안 할게요. 모르는 최 씨라고 할게요. 왜냐면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돼서. 네, 저는 게임을 못 하거든요. 예, 네. 최 씨라는 게임을 되게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가상의 세계에서 게임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거의 뭐 부자 정도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죽었어 갑자기. 예를 들면. 그럼 그분이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걸 상속이 안 돼요. 근데 메타버스 시대는 뭐냐면 이 게임으로 번 가상세계 부가 이 자식 3명한테 상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하나로 되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상 세계에서의 아이디와 현실의 아이디가 이게 하나가 돼야 되고 그게 가상의 자산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그게 상속이 되고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론 내리면 메타버스 시대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NFT라는 우리가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NFT 혹시 NFT 해보셨나요? 혹시 뭔지는 이해하셨나요? 혹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NFT에 대해서 네네네. 어떤 개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중간에 하신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메타버스 시대로 가야 된다? 혹은 가고 있다? 네. 왜 가야 돼요? 아니면 왜 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사실 늘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설명은 어떤 설명이 있냐면 현실 세계가 싫으니까 간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훨 더 효율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굉장히 좀 더 효율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만드는 거를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한다고 부수잖아. 그런 거 왜 하냐면 메타버스 내에서 하면 되는 건데 요런 얘기는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현실 세계가 가상 세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나 이런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굳이 꼭 메타버스로 가야 되나? 그리고 무엇이 메타버스로 가게 만드는 힘인가? 이거 좀 궁금한데 혹시 제가 근데 역시 되게 질문을 정말 잘하셨어요. 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메타버스 왜 가야 되냐 이런데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죠. 군사 영역. 군사 영역 예를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잖아요. 네네. 위험한 일 이런 데서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마음대로 체험해 보는 거지. 예를 들면 내 꿈이 원래는 군사 전략가였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호성님처럼 SK 전략팀 팀장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면. 근데 나 원래 꿈이 군사 전략가였어요.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에서는 내가 충분히 군사 전략가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군하고 북한이 전쟁해야 될 시나리오별로 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전쟁을 거기서 완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전쟁을 막 해도 군사 비용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메타버스가 되게 필요해요. 지금 바로 북한하고 전쟁하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이 나는데 이게 메타버스로 그 모든 가능한 전투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보는 거지. 거기서. 그걸 갖다가 어쨌든 미래 싸움은 그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 되니까 그걸 다 준비하고 있다가 실제 전쟁을 할 때 그 프로그램에서 하나만 누르면 그대로 딱 진행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현실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일들을 그럼 이러면 군사 영역이 딱 그런 거 아니고 현실에서 또 이런 일이 이제 나는 원래 군사 전략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해보지 못했던 캐릭터를 거기서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부캐를 해볼 수 있는 거고 혹은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방관 교육을 할 때 실제 막 화재 현장에서 교육받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메타버스 시대 거기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할 수 있는 NFT를 보면 알아요. NFT라는 게 대출이란다. 그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디지털 사진이 있잖아요. 네.
왜 해야 되나 질문했으니까 설명드렸는데 디지털 사진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올렸잖아요. 네네네. 그럼 내 블로그에 올렸어.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무한복제하는 거예요. 무한복제 가능하죠. 네. 혹은 내가 뭐 디지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디지털 그림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가 안유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올렸어. 근데 누가 그걸 무한복제하는 거지. 왜냐면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자기 SNS도 올려도 되고 사람들 엄청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도 복제하는지 모르잖아. 그것도 모르고 그걸 내 거라고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안 되지. 내가 그린 건 맞아. 근데 그게 디지털 소유권은 없다라는 거지. 그게 네 거라는 걸 내 거 해야 내가 소송하잖아요. 저작권 침해라고. 그래서 왜 인터넷 세상이 이렇게 해서 몇십 년 발전했는데요. 왜 그러면 지금 그냥 우리가 정보 검색에 머물러 있고 지금 이 수준이 났어요. 그냥 가서 SNS 얘기하는 수준이지 실제 현실 생활의 것들이 왜 리얼 이게 가상으로 뭐 올라왔냐면 올라오는 즉시 무한 복제고 이게 내가 보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NFT란 건 뭐냐면 디지털 소유권 증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 디지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거 블록체인에 등록해요. 그러면 등록한다는 건 거기 시간이 뜨고요. 그다음에 누구라는 게 뜨고요. 내 거라는 게 확실하게 그게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혹시나 그 그림을 누구한테 복사해서 보냈거나 어디다 썼어. 이러면 블록체인 기반의 소유권 증명으로 내가 충분히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가 침범을 했다고. 이거는 이 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 블록체인 위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게 우리가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는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NFT의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사실 지금의 시대는 저는 네. 유형의 경제에서 무형의 시대로 네. 옮겨가는 세상이라고 네.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메타버스 세계를 네. 무형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거래가 네. 안 되는 이유는 네. 뭐 거래할 이유가 없었기도 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증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거래 안 되는 것도 누구 있고. 거라는 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뭐 인터넷상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그런 작품들이나 아니면 네.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은 네. 그냥 내 거라고 증명할 수 없잖아요. 내 네. 거 그냥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막. 지적 재산권 그걸 보호하기 위한 그거죠. 그런 건데. 그거죠. 예. 근데 NFT는가 이제 만약에 이제 활성화되고 현실화된다고 하면 무형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기존에는 유형 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만 했던 게 네. 무형 자산이 거래되는 시대가 네. 되면 네. 더 거래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거죠. 프라이싱이 훨씬 쉽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무형 자산, 유형 자산으로 말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게 실제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IP 있잖아요. 지재권을 다 우리가 기업제 뭐 이렇게 자산 부채할 때 다 무형 자산을 넣거든요. 그거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차이는 그래서 있죠.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죠. 돼요. 현실에서도 무형 우리가 IP가 프라이싱 받거든요. 그게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무형 자산으로 우리가 재무제표에 그걸 다 반영해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면 삼성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형 자산이죠. 맞아요. 예,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라든가 텍스트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동영상은 그러니까 무형 자산이 조금 더 큰 개념이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도 네. 무형 자산이긴 하나 무형 네. 자산은 다른 개념이긴 네. 한데 네. 또 하나는 이제 네. 저는 네.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요새 어제 보니까 IIF에서 얘기한 게 네. 글로벌 부채가 300조가 넘었더라고요. 네. 300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거 보고 네. 헛웃음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동시에 커져야 되는 게 크레딧이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죠. 빌려줬으니까 내가 그걸 그게 담아내는 게. 크레딧이죠. 그게 사실은 300조라는 게 크레딧이에요. 반대쪽에서 네. 크레딧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담아놔야 되잖아요. 네.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서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가고 난리가 난 네, 건데 네. 이 넌펀저블 토큰 이걸 통해서 담아놔야 돼 지금 네, 어디다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에다 담아놔, 뭐에다 담아놔, 그렇죠. 디지털 자산에 그렇죠. 담아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네,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NFT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개념상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것이 다 NFT화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호생님도 예를 들면 여기 앉아서 이 사회를 보는 이 동영상도 네. NFT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경매 시장 가서 팔면
이호선이 워낙 그 인기 있으시니까 뭐 우리가 5천만 주고 그거 살 겁니다. 그 동영상. 아, 그것도 그렇고 네. 안효아 교수님이 네. 처음으로 NFT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말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팔릴 의미가 수 있어요. 있죠. 아니, 그러네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NFT가 활성화됐을 때 사실 거죠? 야, 이게 둘이서 처음 얘기한 이 네, 영상 같이 맞아. 있어.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주 거죠.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역사적 기록. 그렇죠. 역사적 그래서, 기록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성공한 그 NFT가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국 그 NBA가 세계적인 팬을 갖고 있잖아요. 팬층을. 맞아요. 그래서 그 팬들한테 이 NBA 선수들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그 하는 동영상 모습 사진이라든가 혹은 동영상 이걸 그 팬들한테 NFT화해서 팔았어요. 맞아요. 근데 장난 아니게 이게 완전히 뭐 거의 경매에서 장난 아니게 팔렸어요. 왜냐면 팬층이 워낙 한국에 이런 BTS 이런 거는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냥 BTS의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NFT에서 아까 Y 메타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냥 말하다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BTS도 그렇고 NBA도 그렇고 이거 디지털 자산화 안 하면 크로스 보더가 어려워요. 국제 거래. 예를 들면 NFT 안 하면 왜 한국에서 공연하잖아요. 그럼 한국 공연자들만 보는 거지. 한국에 앉아서 보는 사람들만 그 사람 공연 봐. 네. 근데 그걸 디지털 자산화 안 하면 시장은 전 세계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이 확 넓어질 로컬 개념이 글로벌 개념으로 되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필요한 거고요. 한국에서 공연하는데 전 세계가 다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결제. 페이먼트. 페이먼트가 암호화폐로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원화 결제 이런 거는 국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디지털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암호화폐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뭐 환율이라든가 뭐 자본 항목이 대환이 되냐 안 되냐 뭐 금융 개방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제도적인 외환 이슈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화폐인 거예요. 실제는 진짜 세계적인 화폐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국제 업무, 국제 결제, 그다음에 국내 시장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NFT 하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거는 여기 한국에 있는 지금 정치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NFT 방송을 NFT 하면은 블록체인에 올리는 즉시 전 세계가 우리의 청중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유료화하면 결제도 암호화폐로 다 쉽게 하면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지역 제한, 화폐 제한 다 안 받는 거죠. 아니 근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네. 그러니까 원화로 결제 안 된다고 나 결제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국 사실 분들은 그거는 되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화로 결제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여기 거쳐 해가지고 뒤에서.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뒤에서.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실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환 시장 가가지고 달러 그러니까 원화 가지고 가서 이거 유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일단 달러부터 바꿔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맞습니다. 그래도 중앙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드는데 맞아요. 블록체인은 그냥 블록체인끼리 가는 그렇죠. 거니까 직접 완전히 하는 다른 거죠. 개념인데 비용이 엄청 쭉 그렇죠. 적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리브라가 지금 페이스북 사용자 26억 명이잖아요. 26억 명이 만약에 원래의 그 설계방안 리브라를 쓰잖아요. 그러면 달러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억이 한 페이스북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달러를 외환을 보내면 얼마나 많은 규정과 시간이 걸려요. 근데 페이스북 안에 리브라를 왔다 갔다 하면 순식간에 카카오페이처럼 그렇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6억 명이. 그것도 중국보다 인구가 2배 더 많게. 그러니까요. 그래 중앙은행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DM이라고 고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화를 내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달러가 네. 지금 기축통화로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하나는 저는 외환 시장에서 그 달러 중심의 거래가 그렇죠.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85%가 달러가 네. 달러 청산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네, 자기네 사실 기축통화 이제, 지위를 네. 잃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다 반대해서 결국은 지금 못하고 DM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1 스테이블 코인, 그쵸. 1 DM, 1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서 뭐 왜냐면 그게 달러에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기네 이제 계속 기축통화. 미국에서도 네. USDT나 USDC 뭐 이런 네, 것들은 맞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 맞아요. 주잖아요. 네, 은행에서. 네. 네. 왜냐면 달러 지위를 위협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쨌든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국제, 국제 그리고 현실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가상에서는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자산이 현실에서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나는 별로 필요 없어 그런 게, 그럼 이럴 때 제가 요즘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엄청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요즘에 전자책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이제는 두껍게 뭐 서점에가 책 안 사오고 그쵸. 인터넷 쉽게 이북을 결제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러분 이북을 샀어요. 그러면 현실 책을 사는 것과 이북을 사는 게 무슨 구분이 있을까요? 이러면 왜 메타버스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실에 서점에가 책 샀어. 들고 왔어. 이렇게 책 사는 거랑 내가 인터넷으로 이북을 똑같이 내용을 똑같이 보는 거잖아.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입장에서, 독자들의 입장에서. 현실 책을 사실 거예요? 이북을 사실 거예요? 저는 아직은 좀 이 종이책이 더 잘 편해요? 익혀서. 그래 네. 잘 읽히는 게 집중이 잘 되는 집중이 거죠. 잘 돼, 집중이 그거 잘 돼. 빼고 또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부피를 네. 많이 차지해서. 아, 올 하나는 데가 없어요. 무거워서. 지금 책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리가 없어요, 제 예. 집에. 근데 우리가 지금 항상 증권 투자가 우리 목표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현실의 최근에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 중고로 팔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네요. 16,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팔 수가. 어떤 네. 책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요. 그거 아시죠? 그쵸. 절판된 책은 16,000원짜리가 막 10만 원할 때 있어요. 네. 무슨 말? 책도 자산 증가가 가능해요. 부가가치 어. 증가가. 근데 이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북은 그게 안 됩니다. 내 샀잖아요. 되팔 수가 없구나. 없어요. 그게 왜 되팔 수 없는지 알아요? 그게 당신이 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당신이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그러네요. 네. 팔 수 없으니까. 팔 수 없죠. 그리고 그 플랫폼에 딱 가야 그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플랫폼이랑 또 광고가 보통 이북을 써봤죠. 거기 그쵸. 플랫폼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그 책을 딱 봐.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서만 세상이네. 결국 그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 불가능.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소유권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 다가오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저 생각난 건데 네. 메타버스로 왜 가야 되냐. 근데 이제 뭐 군사 얘기도 해주셨고 위험한 일 뭐 이런 거는 이제 알겠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힘은 결국은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걸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이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 지역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팔아버릴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시장이 로컬에서 월드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그게 이제 결제도 가능하고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디지털 소유권 네 거랑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도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하고. 자산의 개념이에요. 자산이라는 게 뭐죠? 부가가치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터넷이 지금 아까 PC 인터넷 시대, 모바일 인터넷 시대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없었냐? 소유권이 인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거 실현시킨 것 중에 하나가 NFT라는 거예요. 예. 야, NFT가 조금 완전히 좀 이해가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기술적으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NFT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적어도 NFT가 NFT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닙니다. 죄송해요. 농담입니다. 네. 너무 설명 잘해주셨는데 NFT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설명해 주실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는데 NFT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NFT 자산이 얼마 가격이 갈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항상 늘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그림이 제일 비싸서 얼마 갈 것 엄청 같아요? 비싸서 뭐 몇십억대까지 간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단위 중요해요. 원화요, 달러예요? 원화로? 원화로 몇십억?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 이게 미국 화가인데요. 원래 되게 이름이 없던 화가인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NFT 그림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분이 계시는데 5,000일 동안 맞아요. 말하는 거죠. 이게 경매에서 796억 원이 팔렸어요. 796억 원. 근데 생각해봐요. 어느 그림이 이렇게 팔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되게 일상생활이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몇몇 스타들을 빼고는. 그렇죠? 여기는 빈익빈 부익부 시장이 예술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NFT가 나옴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면서
왜냐면 아까 세계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 다 입맛이 다른 거죠. 이 나라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그게 세계 사람을 상대로 했을 때, 저 나라 사람들 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경매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로 10만 원 안 팔렸는데 뭐 중국의 어떤 부자가 꼭 그 그림을 좋아했어. 거기다 10억을 줬어.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미국의 화가들은 지금 다 NFT예요. 왜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시장이 글로벌이 됐고 순식간에 내가 내 작품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왜냐면 예술의 시계는 언어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아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래서 NFT가 아트가 지금 전체 NFT 시장에서 아트가 43% 차지해요. 아트가. 게임이 23%. 이 게임이 2%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수집, 컬렉터블, 그러니까 자산수 이런 게 지금 48%. 이제 네. 뭐 NFT 네.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디파이도 그렇고 네. NFT도 그렇고 디파이는 이거 뭐 다단계 사기 아니냐 네. 아니면은 저거 뭐 돌려막기 맞아요. 아니냐 폰지 사기 맞아요.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 많고 네. NFT 얘기가 나오면 항상 거품이야 거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제가 봐도 아트 쪽에 이렇게 많은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격이 없어요. 네. 프라이스리스야. 그 그냥. 사람이 프라이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네. 그 회사의 주식을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이건 이 정도가 적당해라는 게 있지만 네. 그림이라는 거는 내겠다는데 뭐 어떻게 그렇죠. 해. 내가 좋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돈 내겠다는데. 그러니까 그 시장이 NFT를 하기에 네. 제일 좋은 시장이고 가장 그래서 더 좋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좋은 게 있어요. NFT 하기.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인가요? 탄소 배출권이에요. 아, 네.